복수는 나의 힘 오자서 열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이죠. 복수는 나의 힘. 근데 이 말처럼 오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오자서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내리는 그런 말입니다. 오자서는 본래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의 명문 집안 사람인데요. 춘추시대 말기에 오나라로 가서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변방의 바닷가 아주 이름 없는 오나라를 춘추시대 말기에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군사 전략가이자 또 정치가이자 오나라의 대부입니다. 공자보다 약 10년 전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오자서 가문의 불행은 이제 초평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왕조는 위기를 당할 때 보면 하나의 공식 같은 것들이 하나가 있는, 늙은 왕의 애첩에 이제 늦둥이가 탄생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초나라는 간신 비무기에 의해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초평왕이 태자 건이 있어요. 근데 건을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친나라로 비무기를 보냅니다. 친나라의 공주를 모셔오기 위해서요. 근데 친나라에 갔다 온 이 이제 비무기가 초평왕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진나라 공주가 너무 예쁘더라. 맹영이라는 공주인데요. 맹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맹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당신의 후궁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의 후궁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자 건에게는 같은 초나라에서 적당한 혼처를 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서 비무기의 탁월함을 볼 수 있죠. 아니, 탁월함이라는 것보다는 비무기의 어떤 이제 간신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간신이라 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임금의 이익을 이용하는 겁니다. 임금의 이익을 채워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죠. 충신이라 그러면 보통 충신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임금의 이익하고도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충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비무기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임금의 이익을 채워주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간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무기의 제안을 이 초평왕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초평왕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자, 그래서 자기 맹영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제 또 거기에 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부터 초나라의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말하기 좋아서 비극이지 이거는 나라의 문을 닫을 뻔한, 거의 문을 닫을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늦둥이 진이 점점 자라가니까 비무기는 늦둥이 진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술수와 이간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 태자건을 계속해서 음모를 합니다. 음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초평왕에게 태자건이 며느리 사건을 인해서 며느리감을 자신의 후궁으로 받아들인 그 건 때문에 아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초평왕이 태자건을 또 멀리 다른 데로 보냅니다. 자, 흔히 태자는 보내지 않죠. 이제 궁궐에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후계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태자건이 멀리 쫓겨났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비무기는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고 태자건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태자건에게는 이제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사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오사는요, 이제 이 초나라 집안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자세히 이 책을 읽어보면 오사 위에 이제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사 오사는 이제 건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건의 입장에 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민을 하던 이 초평왕이 오사를 부릅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 오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께서는 어찌 간신배의 말을 듣고 친자식을 좀 멀리 하십니까? 비무기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비무기와 초평왕은 서로 이제 한 배를 탄 입장이죠. 그래서 계속돼 이제 비무기가 태자 오사까지 같이 이제 공격을 하자.
이제 오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사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비무기가 또 얘기합니다. 오사를 죽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오사에게는 두 아들, 굉장히 뛰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같이 죽이지 않으면 아마 후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평왕이 이제 오사에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 두 아들 데려와라. 네 두 아들을 나에게 데려오면 너의 충성심을 믿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사실은 뭐 둘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두 아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태사 오사가 말을 합니다. 큰아들은 성정상 올 겁니다만은 작은 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나 될까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태사 오사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밀사가 먼저 갑니다. 가서 당신을 잡으러 오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두 아들 중에서 이제 큰아들 상은 이제 오상이죠. 오상은 난 도망가지 않겠다. 그리고 동생은 이제 도망가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하고, 자기는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위기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여 이제 이 초평왕의 말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을 수가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99% 죽을 거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해서 이제 나는 갈 테니까 동생 자선은 너만은 살아서 꼭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동생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오자선은 결국 거길 도망을 쳤고요. 자, 이때가 기원전 522년입니다. 아버지 오사와 형인 오상은 결국 초평왕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죽게 되고요. 자, 그 뒤로 이제 태자 건과 함께 중원의 정나라나 송나라를 떠돌다가 거기서도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잊지 못하고요. 이제 오나라로 오자선은 망명을 하게 됩니다. 어웅이라는 사람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래서 오자서가 자신이 품고 있는 칼 한 자루를 건네주면서 나를 여기까지 태워다 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부가 한사코를 거절을 합니다. 이미 그는 오자서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바라고 했다면 당신을 이미 내가 고발하지 않겠느냐.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던 길 가라라고 어부가 말을 합니다. 자, 오자서가 그 배에 내려서 걸어가다가 한 걸음 내려가다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어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다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내가 왔다는 얘기를, 나를 봤다는 얘기, 나를 또 배에 태워줬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데, 이제 몇 걸음 가다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어부가 오자서가 준 칼을 자신의 목을 향해서 꽂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이제 오자서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믿기 힘든 이야기죠.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오자서의 스토리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후대에 붙인 얘기가 아닐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오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나라 이제 구체 정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나라는 여러분이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초나라가 있고요. 이 옆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나라하고 여기 찐나라가 있습니다. 찐무공 할 때 찐나라요. 두 번째 패자가 누구냐면 찐문공이죠. 세 번째 패자가 누구냐면 초장왕이죠. 그래서 이 초장왕과 찐문공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찐나라하고 이 초나라는 굉장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의 세력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을 다퉈온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이제 이 찐나라 입장에서는 중원의 세력을 놓고 초나라하고 늘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초나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뒤에 배후에 있는 오나라를 활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고문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당대까지만 해도 이제 겨우 중원에 이름 정도가 알려졌을 뿐이지 중원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찐나라에서 오나라에 군사고문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효용이란 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전쟁 기술, 전차를 다루는 법 등을 그제서야 전수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오나라는
이제 약했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찐나라가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오나라를 조금 이렇게 이제 키워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나라를 실질적으로 이제 강하게 만든 사람이 나라다운 나라를 기본적인 틀을 만든 사람이 이제 수몽이라는 왕입니다. 오나라 왕인데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번, 여체, 여말, 개찰. 그리고 개찰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제가 이제 현상 시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기원전 5세기, 6세기 그때쯤 되면 이 중국의 각 나라에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뭐 안영이라든지 개찰이라든지 자사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개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찰은 아버지 수몽이 찍어놨던 이제 왕감으로 찍어놨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몽이 살아생전에 개찰을 보고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라. 왜냐하면 개찰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라를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들려면 지혜로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개찰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한사코 거절하고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망 다니는 거죠. 할 수 없이 수몽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처럼 이제 형제상속의 법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몽이 죽으면 제본에게 왕위가 가고 또 제본에 의해서 여체에게 왕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말 그리고 개찰까지 왕위가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유언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제본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체에도 왔고요. 여말도 왔습니다. 그래서 여말이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개찰이 왕위를 거절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왕과 북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가을바람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찰이 또 숨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여말이 요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요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 불만을 갖는 공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제본의 장남인 광이었습니다. 이 광의 입장에서는 형제상속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몽, 제본, 광 이렇게 왕위가 물려와야 된다고 다시 이렇게 왕위가 물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요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광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불만을 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기가 그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마음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자서가 이제 오나라로 들어갑니다. 책에 보면 어떤 책에서는 오자서가 이제 왕요를 먼저 만났다는 책도 있고 어떤 책에 보면 광을 먼저 만나서 이제 요왕 밑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공자 광이 이제 공자 광은 이제 군사 사령관으로서 이제 전투에 자주 나갔었는데 그 국경에서 뽕나무로 인해서 국경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공자 광이 나가서 이제 초나라하고 초나라를 전쟁을 해서 초나라를 일단 물리쳤어요. 그런데 초나라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계속 오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때 이제 오자서가 임금 요한테 지금 초나라가 무슨 변고가 생겼기 때문에 약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 공격을 해오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초나라를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공자 광이 나섭니다. 광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오자서는 지금 초나라에 대한 한이 있기 때문에 초나라를 공격하고 싶은 자기의 개인적인 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나라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공자 광이 오자서를 막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자서는 그것을 섭섭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공자 광의 그 순간에 속마음을 알아버린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오자서의 능력입니다. 오자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업적을 세우고 복수를 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점은 이렇게 순간순간 오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자서는 공자 광이 왕의 욕심이 있구나,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자서는 시골로 물러나면서 자기가 미리 알고 있었던 자객 전제를 공자 광에게 소개하고 자기는 초에 묻혀버립니다. 이제 한동안 그렇게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자객열전에도 이 이제 전제가 나오거든요. 이 자객열전에도 전제가 나오는데 이 전제가 이제 자객열전에 보면 굉장히 효자입니다.
굉장히 효자예요. 굉장히 효자라서 이제 오자스가 처음 봤을 때 시장에서 아주 시장의 건달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오자스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싸우고 있는 그 중에 뒤에서 어머니가 전제를 부를 때 그 전제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에게 순종하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제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엄마인 거죠. 이게 이제 이 전제의 아킬레스건인데, 소개시켜주는 오자스의 마음을 공자광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광은 전제를 소개받고 전제의 어머니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마치 친부모처럼 전제의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요리도 갖다 두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하고, 마치 아들이 이제 부모를 섬기듯이 전제의 어머니를 그렇게 섬깁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가 이 전제의 어머니가 마침내 돌아가십니다. 자,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전제가 이제 공자광에게 나섭니다. 주공, 지난 몇 년 저는 주공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당시 모친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서로의 처지를 묻기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세상에 뜨셨으니까 이제 저는 어머니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주공에 묻겠습니다.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죠? 라고 이심전심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 드디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공자광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요왕을 제거하고 싶은 거죠. 제거하고 싶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전제가 물어봅니다. 오왕료의 취미는 무엇이고 좋아하는 건 뭔가요? 그랬더니 그는 대단한 미식가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는 특별히 물고기 요리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전제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몇 개월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 전제가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 요리집으로 갑니다. 강이겠죠. 강가에 있는 물고기 요리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개월 동안 물고기 요리에 대해서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물고기 요리법을 배워서 물고기 요리사가 돼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자광과 함께 거사를 벌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광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제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자객 전제죠.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이제 초나라에서는 초평왕이 이미 죽어서 그 맹영의 아들인 진이 등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왕료는 이제 이 오랑캐 나라에게 틀림없는 게요. 마침 그때 초나라에 국상이 납니다. 국상이 나가지고 이 중원에서는 다른 나라가 국상이 났을 때 그 나라를 공격하면 완전히 왕따 나가거든요. 근데 이 춘추시대 후반기에 오게 되면 특별히 오나라 월나라는 상대방 국가에서 뭐 초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사람들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원의 입장에서 완전히 오랑캐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나라가 중원의 여러 나라들부터 이게 이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한 10여 년의 왕따 당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웃의 나라가 상을 당했는데, 초나라가 상을 당했는데 공격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나라가 국상을 쫓아가지고 두 공자를 보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공자가 초나라를 공격하다가 초나라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갔고요. 두 왕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마침 개찰을 이제 궁궐의 이제 왕가의 어른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개찰은 오나라를 대표해서 중원을 다니면서 오나라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외교 일로 이제 개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비어 있죠. 그때 공자광이 이제 요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지하실 밑에 자기 부하들을 숨겨놓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도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 연회장 자리에 칼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제가 물고기 요리를 해서 나옵니다. 자, 경호원들이 막습니다. 막는데 경호부대가 막지만, 자, 요리사인 거를 확인하죠. 물고기 요리를 지금 바치려 갑니다. 자, 이제 길을 터줍니다. 자, 요 임금에게 가자마자 물고기를 내려놓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칼, 어장검이라고 그러는데 그 칼을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제 요를 찌릅니다.
그래서 요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자, 주변에 있던 경호부대 칼에 요도 같이 이제 맞고, 전제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하실에 있던 이제 공작광의 부하들이 올라와서 나머지 요 임금의 부하들을 전부 적사를 하고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함녀입니다. 이제 함녀가 드디어 등극하는 순간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스토리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오자서라는 사람이 뛰어난 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을 분명히 이제 어떤 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 이 사람은 사람을 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벌써 전제를 보는 능력이 있었고, 전제와 이제 태자 광과의 이렇게 연결점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잘 활용하는 능력,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쿠데타에 성공을 시켰고, 그 길로 자기도 이제 함녀의 신하가 되어서 오나라를 그 당대 중국에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이 오자서가 이제 탁월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때 이제 요가 죽을 때, 공자 요가 죽을 때, 왕자 요가 요임금이 죽을 때 이제 개찰이 돌아옵니다. 개찰이 돌아와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죽은 이를 슬퍼하고 산 이를 섬기면서 천명을 받들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왕이 된 자를 따르는 것은 선인의 도리다 라고 이제 공자 함녀를 인정을 해주죠. 마지못해 인정을 해주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함녀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드디어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원한을 이루었는데, 그 원한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자서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인문학적으로 어떤 원리를 발견하자면, 오자서는 사람을 보는 눈으로 위기를 탈출해서 자신의 뜻을 펼친 사람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제와 공작광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누군가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이제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우의 역사 보면 두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오자서의 운명을 가르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오자서는 누가 뭐래도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백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잘 보는 오자서가 이 사람은 잘 못 봤죠. 이 백비는 나중에 오자서가 이제 백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백비의 모함에 의해서. 그런데 왜 이 백비를 오자서가 받아들였냐, 함녀에게 추천을 했느냐?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초나라에서 망명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기려지신인 거죠. 기려지신. 그래서 기려지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쪽 나라에 와서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출신의 신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려지신이죠. 근데 이건 춘추전국 시대는 이게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역시 기려지신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어떤 점쟁이가 오자서에게 와가지고 이 백비를 자기가 관상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걸음걸이나 관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욕심이 거의 무한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자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동병상련입니다. 그러니까 동병이라는 건 뭐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서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 연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보는 오자서가 딱 한 사람을 잘못 봤죠. 딱 한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백비를 잘못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게 사람을 잘 보고 사람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오자서가 이 백비라는 사람을 들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스토리를 재밌게 하기,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자서하고 백비를 라이벌 구도로 두었습니다만은, 라이벌 구도를 두어서 이 백비를 여기서도 보면 상당히 간사한 사람으로,
간사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기록에 보면 백비도 상당히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아무튼 이 백비는 오자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함류에게 등용이 됐고 그 후대 부차까지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오자서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을 이제 오자서가 이제 함류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손무죠. 그래서 손무를 발굴해 가지고 함류에게 소개를 하는데 함류가 이제 이 손무를 이제 거절을 하죠. 7번이나 거절했다 그래요. 7번이나 거절해서 너무 젊기 때문에 저 젊은 사람이 뭘 알겠는가라고 거절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의 저자죠. The Art of War라고 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처세술로도 읽고 관계술로도 읽고 또는 말 그대로 병법서로도 읽는 이제 그런 대단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함류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함류에게 추천을 했는데 함류가 탐탁치 않게 여기니까 이제 손자가 두문불출 집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책을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다가 이제 책을 써서 그것을 이제 병법서로 써서 함류에게 제출을 하니까 함류가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류에게 등용이 됐다. 그 뒤로 이 함류는 처음에는 이 손무를 상당히 이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함류 자체가 이 손무를 손자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히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자서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스토리 이제 초반부를 보면 초반부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어떤 그가 아주 위기에 빠졌고 그의 인생이 굉장히 험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이처럼 사람을 보는 탁월한 눈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뒀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오나라의 제사장이 돼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고 또 이 손무를 옆에 둠으로 인해서 초나라를 공격해서 초나라에게 복수를 했던 그런 오자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초반부의 오자세의 모습은 오자세의 특징을 하나 잡아내라 그러면 사람을 보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오자서를 정의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